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WHO는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WHO가 교역 제한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3%,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1%, 나스닥 지수는 0.2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2.1%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 30일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도 같았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남은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 정상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협정은 현지 시간 31일 오후 11시를 기해에 발효되며 해당 시간부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교역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뒷심을 발휘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어제 아시아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춘절 이후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어제 홍콩 증시는 2% 가깝게 빠졌고요. 대만 증시는 6% 가깝게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빠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빠지면서 214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65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에 대한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각종 업체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미디어주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남은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시장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마스크가 동이 났다, 구입이 힘들다 이런 소식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마스크 관련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지하철역에도 손 세정제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위생과 관련돼서 특히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특별히 뭐 어떤 약도 없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오늘은 또 손세정제 관련된 쪽도 수요 증가와 함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특히 말씀드렸던 마스크나 세정제 관련된 예방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상으로 나오는 특히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과 부담감이 그대로 지금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표출이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7개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왔고요. 이 숫자는 지난 어떤 대북 관련주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나왔던 숫자의 상한가 숫자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의 수가 3.3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 어떤 공포감이 발현돼서 그에 따라서 테마주로 이끌어지는 현상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50이나 KM, 모나리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까지 들어가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도 오히려 어떤 양봉을 나타낼 정도로 매수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약간 비슷하게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이슈가 던져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강한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젠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중국 제약사와 제휴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트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송 네오텍이라는 OLED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중국 방역용 마스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뉴스로 주가가 또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시류에 타서 한번 우리도 어떤 새로운 사업들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추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제 진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발 초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관련된 매출이 그렇게 크게 가수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우리도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연결이 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관련된 개인 위생 관련된 시장을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특히 어떤 마스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몇몇 회사들 외에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마트나 아니면 개인 잡화점을 가보시면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상장돼서 나오는 회사만이 수혜가 아니다라는 관점들도 충분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마스크 생산으로 인해서 물론 어떤 지금 마스크 사재기라든가 어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 판매가 대비해서 3배, 10배는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는 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런 수치 때문에 마스크가 어떤 동이 나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업체들은 가격이 지금 9,000원에 팔던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2,000원으로 팔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소비자 가격만 그런 식으로 어떤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업체들이 수익을 노리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사회적 현상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보는 부분들은 좀 더 아닐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어떤 오늘도 WHO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격상시키면서 나오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그리고 특히 한 2월 초까지라도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이어지면서 부담감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질병이 발병했을 때 초기에 나오고 있는 공포감이 극대화된 현상 쪽에서 나오는 테마주에 대한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영향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심리적인 영향들이 테마주를 이끌고 있을 뿐인데 과연 실체적으로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는 어제 보니까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흐름들과 연결돼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는데 하지만 밸류상으로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비싸다는 부분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여전히 지금 상황 쪽에서 나도 마스크주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는 현상들은 솔직히 단기적 관점 쪽에서 고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안 샀는데 여기서 어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노려보겠다는 전략들은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하게 단기적인 관점 쪽, 장중 매매 정도 쪽으로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지금 테마주를 대응하는 관점들은 큰 그림상은 일단 매도가 맞다라는 관점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주 짚고 왔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좀 속보로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만에 42명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에 좋은 업종들도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미디어주인데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디어주도 쉽게 말씀드리면 엔터 미디어주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의 한 영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소비주가 급락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만 보게 되면은 SBS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드라마가 잘 시청률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재송신료 협상에서 일부 타결을 보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인 측면들은 높은데 아무래도 어떤 이런 재료보다는 어떤 부담감들이 먼저 주가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CJ CGV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의외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화관에 가겠느냐. 보통 보니까 지금 현상들이 아무리 영화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봐도 한 300명 객석에 10명 정도밖에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화관을 안 간다. 그런 관점 쪽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CJ CGV 같은 경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만 잠깐 반짝으로 어떤 관람객들이 줄었을 뿐 연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순증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공포감이 큰 상황 쪽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변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 어떤 미디어 엔터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집콕주라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하다 보니까 자택 대기 그리고 집안에만 있어라 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집콕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면 또 다른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집에 있으면은 심심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디어 쪽을 많이 보게 되고 거기다가 또 게임을 계속 오히려 할 수 있는 여유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겠죠. 그런 정황적인 상황들이 좀 더 높고 게다가 그러면 사람 많은데 안 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택배가 늘어나거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현상들. 최근 들어서 NHN 한국사회보결제라는 종목들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강하다라는 현상들은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음식점 못 가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겠다. 그러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야지.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도 이제 어떤
오늘 전자결제 관련된 쪽도 나올 수 있다는 쪽이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스 사태 때 나왔었을 때 여러 가지 흐름들이 한 4개월 정도까지 진행이 이런 관련된 쪽으로 부진했었는데 오히려 미디어 업종은 한 달 만에 빠르게 반등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수혜일 수 있다는 시각들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 실적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미디어 업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4% 이상 올라올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오히려 주가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 올해 약간 모멘텀만 즉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만 안정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도 한 19%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부분들은 주가에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관점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동향들을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썩 가입자 순증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넷플릭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장사가 잘 되는 쪽에 계속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관점들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아시아 쪽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이쪽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OTT 시장의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금 현상들이 오히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이긴 하지만은 일단 아직 심리적으로 완전히 보강이 된 상태, 그러니까 즉 이쪽이 지금이 당장이 저점이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이밍상의 싸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실적과 아무래도 변화 요인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세 가지 종목, 대표적으로 컨텐츠 관련된 쪽에 J 컨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나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수급에 대한 부담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조금 고려는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지고 있지만 주가나 실적 상황들은 기회 요인에 대한 관점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세 종목 정도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매출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매출 잘 나왔습니다. 매출 한 10조 원대로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한 35% 감소한 4,600억대로 작년 실적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매출은 3년 만에 2배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특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부분들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전지 사업부에 대한 매출액이 7조 7천억, 거의 8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11% 늘어난 수치고요. 게다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중대형 쪽이죠. 이쪽에 대한 자동차나 ESS 관련된 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수치가 확인됐던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수익성은 좀 아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ESS 관련된 국내 쪽의 화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 ESS 특수 소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화재가 나게 되면 바로 어떤 소화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어떤 발생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던 부분들이 비용이 잡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가장 또 올해 주목할 수 있는 상황들은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자동차 전지 시장을 보게 되면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즉 비상기후 협약 속에서 이에 따른 강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55% 이상 성장하면서 176기가와트 시까지도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에 따른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아직 그 ESS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전력용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 26% 늘어난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 기대감들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소형 전지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전자기기 쪽에 많이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쪽에 대한 시장 성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이쪽 또한 14% 증가하면서 연간 102억 셀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의 올해 추정된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도 약간 더 한 10% 정도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서 한 12조 원 가까운 수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가장 큰 회복은 수익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9천억 대까지 늘어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100%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즉 어떤 일회성 비용만 제거하게 되셨으면은 올해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작년의 수익성은 보여줬을 텐데, 이 부분의 연결고리까지 생각하게 되면 작년의 부진을 올해는 다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단기와 중기는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최근 들어서 어제도 시장이 부진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쪽 모멘텀이 상당히 컸었죠. 이에 따른 기반들이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나오는 부분들,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지금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가장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간 공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나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부담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은 여전히 확대되는 기조 쪽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여기서 따라가느냐라는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혹시나 관련된 2차 전지 쪽에서 좋게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셨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한 관련된 종목들의 1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0주 정도는 팔대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쪽으로는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추세적인 눌림 목적에서 대응하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아마 이런 모멘텀은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시각적으로는 비중을 약간 살짝 줄이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는 눌림 목적에서 재매수해보자라는 어떤 시각 쪽의 변화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여기서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하는 대응 전략들은 살짝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타이밍과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 쪽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가 좀 심각하게 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개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고,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분기,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순 매출액이 70억 9,7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3,510억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한 7%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같은 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억 2천만 달러로 20.1% 늘어났습니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탄탄한 사업 모멘텀을 구축하면서 이 강력한 휴가 시즌을 포함 또 올해 1분기 내내 좋은 실적을 좀 거뒀는데 파트너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운영 혁신 또 디지털 고객 관련 투자 등이 이런 성장과 이익 확대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타벅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요동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역시 이유는 역시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내 사업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2020년 전망을 추정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중국 현지 점포 절반 이상을 문 닫은 상황으로 경영 영향은 휴정 기간에 달려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이 분석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중국에 4,292개 매장 운영 중인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 2,000곳 가량이 좀 휴정 중입니다. 뭐 중국은 지금 1분기 스타벅스 전체 매출액에서 10% 가량 차지를 했는데요. 뭐 애플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늘어난 918억 2천만 달러, 순이익은 11.4% 늘어난 222억 4천만 달러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이 애플도 이 실적 상승에 의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뭐 하지만 역시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불안한 전망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 매장 일부의 영업 시간이 좀 단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장 한 곳은 거의 문을 닫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난 몇 주간 봤을 때도 신종 코로나는 어떤 도시 외곽 등지에서 애플 제품 소매 판매 일부 영향을 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2분기 실적 전망도 630억에서 670억 달러를 제시한 상황인데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애플이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좋은 2분기를 지금 예측하고 있지만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감을 계속 갖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의 대부분의 하드웨어 조립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런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한다면 이 낙관적 기대도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브렉시트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남은 27개 회원국이 간밤에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3년 7개월 만에 제3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브렉시트에 의한 잡음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뭐 공식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유럽연합의 탈퇴 협정과 또 미래관계 정치 선언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유럽연합의 탈퇴 협정에는 양측이 주장해야 한 법적 조항이 그리고 미래관계 정치 선언에는 협상의 기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월 30일에 이른바 전환기가 끝날 때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은 무역협정은 물론 안보나 외교 또 이동 같은 그야말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런 미래관계 정치 선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미래관계 정치 선언문에는 양측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진화될 수 있다라고 쓰였고 영국의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더 가깝거나 더 느슨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음을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은 물자 서비스, 또 자본, 이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20년 말까지 이 네 가지가 양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체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유럽연합 브렉시트의 협상팀은 1월 한 달 동안 총 50시간에 이르는 유럽연합 외교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참석한 인원도 200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안건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유럽연합이 발표한 협상안의 핵심은 바로 이제 공정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국가 보조금이나 사회와 또 고용 관련 기준, 또 기후 변화, 이 조세 문제 등에서 양측은 공동의 높은 기준,
즉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은 이 회원국 간의 단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동일한 유럽연합 규제를 좀 적용해 왔습니다. 이 화학물질 사용 기준, 또 기업의 노동 규칙 같은 이런 사항들을 유럽연합은 지난 반백년의 역사 동안 수천 개의 규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켜왔는데요. 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이 이 같은 규제를 따르지 않고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 판다면 이 부분은 결국 영국 기업의 부당한 이유로 돌아간다는 게 유럽연합의 주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이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협상 대표도 좀 많이 밝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쪽 유럽연합 쪽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리자면은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연합체인데 영국은 한 개국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4억 5천만 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시장이 있고 영국 시민은 6천만 명뿐이다라는 부분 얘기했습니다. 두 팀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강한 팀이겠는가를 인터뷰 쪽에 얘기하면서 어떤 영국이 불리하다는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 역시 호락호락하게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사디즈 자비드 이 영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국은 단순히 유럽연합 규칙을 수용하는 국가로 남지 않겠다라면서 유럽연합과의 규제 여지는 없다라는 부분을 반박했고요. 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첫 번째는 무역 협상을 포함한 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상품 교역, 에너지 교류, 수역 접근 수준, 또 운송 등 문제가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법 정치 영역인데 유럽인권재판소 관할 회원국 포함 여부입니다. 그동안 영국은 유럽연합과의 보안 협력을 통해서 범죄는 인도하고 국가 안보 자료를 공유했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영국의 유럽연합과 동일한 규제를 따르라고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의 규제 수준을 유럽연합에 맞추라고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는 협상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브렉시트 전환기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하기에 너무 짧다는 발언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혹은 11월 정도의 최종 협상안이 영국과 유럽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 의장이죠. 이 다비드 솔라리 의장 같은 경우는 45년 이상을 함께했다. 그리고 미래관계 합의 과정에서 이를 명심해야 한다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이 좀 해결되는 부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영국의 입장은 단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전환 기간의 연장은 없다라는 부분을 밝혔던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부분을 영국 의회를 통과시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협상 타결이 실패한다면 영국과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세나 교통, 이동 등의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드 브렉시트나 마찬가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유럽 증시의 영향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대 IT 기업들이 각국 정부를 상대로 확실한 규제 방향을 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애매한 규제 정책의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또 시장에 비해서 이 각국 정부의 애매한 어떤 규제 정책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구글과 애플, 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현재 이 IT 공룡 기업이라고 하죠. 이 IT 공룡 기업들이 IT 산업에서 각 분야별 규제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인식했다라고 언론에서 좀 얘기 나왔고요. 이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의 순다르 피자이 CEO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에 세계 경제 포럼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면서 이 자사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사업을 좀 지적한 뒤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가장 좀 방식으로 접근하냐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초에 발표해서 이 암호화 문제 같은 국가 정책 언급한 뒤에 이 정책 마련에서 IT CEO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크고 막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별 기업의 그 개별 CEO가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반해 법률적인 해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부사장도 그 인터뷰에서 IT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할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다른 정부와 협력하고 싶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했던 미국의 IT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 세계 곳곳에서 애매한 IT 관련 규정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 특히 이제 MS와 또 애플, 또 페이스북, 구글 모두 이 미국 내에서 시장 독점 문제로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이 4대 기업 모두 세율이 낮은 제3국의 글로벌 본부를 두면서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프랑스와 영국 같은 유럽 각국은 올해부터 미국 IT 대기업들을 겨냥하면서 이 디지털세를 따로 걷어서 조세 회피로 막겠다라고 좀 공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지난 2018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6조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게 됐는데 이 구글은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를 전 세계로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 유럽연합과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겨우 승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경쟁 관계였던 이 4대 기업들이 최근 애플의 아이폰 잔금 해제 논란 이후에 본격적으로 같은 소리를 내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고요. 지난 13일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플로리다주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애플의 연방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범인의 아이폰 잔금을 풀지 않았던 게 나왔었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어떤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팀쿡 애플 CEO죠. 는 이제 미국 연방법이 개인정보에 대해 소비자 권리 부분을 확실하게 다뤄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했었고, 이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 같은 경우에도 각국 정부가 온라인 컨텐츠나 개인정보 등에서 보다 확실한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규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규제 마련을 혼자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규제의 첫 번째 원칙은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되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전망도 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56센트를 기록했는데 테슬라의 4분기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비용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주력 모델이죠. 모델 Y SUV가 지금 프레문에서 예전보다 빨리 생산에 들어갔고, 이 상하이에서도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또 올해부터 한정된 수량의 전기세 및 트럭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현금 잔고로 봤을 때도 작년 4분기 말에 현재 62억 7천만 달러로 이 전분기 말에 53억 4천만 달러에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테슬라 주가는 말씀하셨듯이 12%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에 3배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이 독일의 폭스바겐은 물론 제너럴 모터스와 또 GM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우선 테슬라에서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확실한 성장 신호를 주었다라는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과 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전기차 수요, 또 모델 3의 유럽 판매 등이 향후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어제부터 나와지고 있는데, 테슬라 자체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진 MS 오토텍,
그리고 테슬라의 컨트롤 암을 공급하는 센트럴 모텔, 또 테슬라의 PCT 히터를 공급하는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뭐 아모그린텍, 영화금속, 화신테크, 계양전기 같은 이 테슬라 관련주들도 종목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밤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곳곳으로 밤사이 내린 눈이 쌓인 데다가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산간도로나 교량 통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른 아침 산행하시는 분들도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2도, 강릉 0도, 대구와 광주는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7도, 대전과 광주 8도, 대구는 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위상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으로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과 대전의 아침 기온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아침 기온 2도, 대구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1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으로도 2.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내려가 겨울다운 추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남과 전북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